안녕하십니까. 네, 컴퓨터 음악 실습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 학기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학기가 된 것 같아요. 어, 잘 따라와 주신 분들도 많고, 강의 재밌게 들어주신 분도 많고, 그랬지만 얼굴을 한 번밖에 못 본 거는 지금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즐겁게 볼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그 컴퓨터 음악, 그리고 컴퓨터를 음악을 한다는 것, 디지털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로 발생하는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험. 자, 시험이 중요하죠, 여러분. 시험은요, 그날 그 날짜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공지를 그 백석톡에다도 따로 남길 거고요. 여러 가지로 남기겠지만 일단 당일날 6월 22일 날 시험을 보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제출하시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은 큐베이스, 1시간 동안은 피날레를 하실 거고요. 어, 그 저희 시스템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으면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시험 문제가 두 장이 나갈 거예요. 그럼 그거를 실습을 하셔가지고 시간 배분 잘 하셔서 저한테 만들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3교시 큐베이스, 4교시에는 피날레를 시험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원래 11시, 12시죠. 그래서 6월 22일은 14시까지, 그러니까 11시부터 12시, 12시부터 1시까지 원래 우리 수업이니까 플러스 1시간 더해서 14시까지 저에게 메일로 제출하시는 걸 목표로 합니다. 메일로 제출하시면 제가 그 서버에 찍히는 시간이 있겠죠. 그 서버에 찍히는 시간대로 저한테 이게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그걸 가지고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반영이 돼요. 꾸준히 숙제를 제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점수가 예를 들어 A면 A뿔을 드릴 거예요. B면 B뿔을 드릴 거고요. B뿔이면 A를 드릴 거예요. 절대평가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성실하신 분들은 점수를 올려드린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기능 수행하는 거를 메인으로 본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음악성이 아니라 기능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셔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늦게 내시면 제가 감점을 해요. 감점 많이는 안 하겠지만 감점을 합니다. 하지만 안 내신다. 그럼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14시까지가 정시니까 그때까지 무조건 내시면 감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감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적 입력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F를 맞을 수도 있어요. 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거 자료 때문에 꼭 내셔야 된다. 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못 내면 안 내면 빵점. 아시겠죠? 안 내면 안 돼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합니다. 늦어도 내세요. 늦어도 내세요. 하루 지나도 내세요. 이틀 지나도 내셔요. 안 내시면 바로 0점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네. 컴퓨터 음악을 우리가 여태껏 배웠잖아요. 그쵸? 컴퓨터는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인 걸 얘기해요. 디지털은 뭐냐 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한 환경이고요. 무한 스트리밍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일단 디지털이 뭐냐 하면 이런 게 디지털이에요. 자, 보세요. 자, 원래 자연계에서는 음악 파형이 이렇게 아날로그 파형이에요. 아날로그 파형인데 실제로는 어떠냐? 이게 진짜 아날로그 파형이죠. 근데 디지털은 뭘 뜻하냐면은 이게 다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걸 뜻합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혀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이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간격이
너무너무 치밀해. 너무너무 치밀해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정도로 자세해진다. 이러면 어떨까요? 사람은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구분하지 못해요. 디지털이 되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컴퓨터 한 대로 거의 대부분 것을 할 수 있죠. 아날로그는 그 아날로그 자체로 굉장히 감동이지만 그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사실 디지털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형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뭐 옛날에는 악보밖에 없었던 시절이었고, 악보밖에 없을 때는 퍼블리싱이라는 얘기가 출판한다는 뜻도 됐지만 엔터테인먼트의 기능도 했다는 거죠. 출판사에서는 뭐 그러기도 했었지만 축음기가 생기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저장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다음 라디오 때문에 가격의 경계선이 무너졌고, 테이프 때문에 테이프랑 CD라는 매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MP3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한 번도 없어졌고, 뭐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세상이 됐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음악도 바뀌고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레코드판의 음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그냥 2분짜리 음악을 해야 됐어요. 레코드 시절에는요, 그냥 구성도 A, A, B, B 구성의 음악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구성 대중가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 부분의 10초 안에 그 청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다 스트리밍 아웃 해버려요. 다른 곡으로 스킵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듣던 매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 음악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미디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이 디지털 환경은 기본적으로 내 거가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요. 하나 만든 게 그대로 딴 데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단지 닳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르죠. 레코드판을 오래 들으면 닳았거든. 그래서 다시 사야 됐어요. 테이프 오래 들으면 늘어났어요. CD는 그래도 그게 파손의 위험도 있었고 재생 횟수 여러 번 있으면은 뭐 무너졌어요. 근데 스트리밍이 되면서 아예 그런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티스트로서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프로로 일한다는 거는 음악으로 돈을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세상에다 하는 거,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있죠. 몇 명은 그렇게 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뮤지션 중에서도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컨텐츠를 누군가한테 파는 콘텐츠 사업자적인 속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세상에다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게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거죠, 우리한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업자 마인드로 세상을 조금, 아티스트는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시는 거는 중요해요. 그거 말고도 사업자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마인드를 세팅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콘텐츠를 팔아야 되니까 어떤 정도로 음악이 팔리는지,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죠.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음악 시장의 전체 크기는 5조 원이에요. 5조 원. 5조 원이 어떤 돈이냐? 은행 이자로 1% 정도 되는 돈이, 그 5조 원의 1%면 얼마입니까? 500억이 500억. 그 정도 돈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5조 원이 그냥 통장에 꽂혀 있으면은 1년에 500억씩 생기는 돈이 5조 원이에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5조 3천억이고요. 사실 최신 업데이트된 2018년 자료로는 5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할까요? 양적인 면, 질적인 면이 다 성장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음악 시장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는 앞에 세 가지, 이쪽 세 가지,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공연 시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연하는 시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콘서트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말해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행사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는 좀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뮤지컬 공연을 포함한 공연 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음원 시장. 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로 파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요, 음반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구분이 되는, 요즘은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음원이랑 음반이 다릅니다. 음원은요, 일종의 콘텐츠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가 없습니다. 근데 음반은요, 형태가 있는 데다가 고정을 해야 돼요. 음원을 고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CD에 굽던지, USB에 담던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음반이 되는데, 옛날에는 음원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음반 시장이라고 불렀어요. 음원 이꼴 음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음원이랑 음반이 구분이 돼요. 심지어 음반도 이런 원반 형태의 그런 반이 아니라 USB에 담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음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음악을 청취하기 위해서 음반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음반은 굿즈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굿즈. 그래서 음원 시장이랑 음반 시장이 약간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그 콘텐츠 자체를 판다는 의미로 음원 시장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반은요, 따로 굿즈로 따로 놔서 아마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부가적인 수익으로 따로 음악 산업과는 따로 별도로 판매하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음반도 지금 현재 산업 분류에서는 또 음악 시장 안으로 보고 있긴 해요. 뭐 그래서 좀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작권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요, 1년 규모가 약 2천억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작료로 자동으로 약 13% 정도가 정산이 돼요. 그럼 그게 작사, 작곡, 편곡으로 나뉘어서 자동으로 정산이 돼서 작사가 편곡가, 작곡가한테 나눠서 들어옵니다. 비율은 재미있게도 5대 5대 2예요. 5대 5대 2. 5대 5대 2. 작사, 작곡, 편곡.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편곡은 MR을 만드는 반주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 작곡은 멜로디를 쓰는 작업이고 작사는 가사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곡을 쓰시게 되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뭐? 메인 멜로디를 붙이는 거. 즉 탑라인을 만드는 거가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무슨 싱어송라이터라든지 무슨 뭐 프로듀서라든지 이런 개념이 탑라이너를 따로 뭐 하는 그런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약간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돈도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분류라면 사실은 음악 산업이나 모든 예능에서는 요거 플러스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을까요? 교육 시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들이 보컬 트레이닝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데요. 이거는 전통적 의미의 그 분류는 아니에요. 재분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으로 음악 산업 통계를 내면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음악 산업의 메인 이슈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공연장 운영업, 그리고 노래방 운영업도 음악 산업에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교육 시장도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이제 대충 아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코로나를 겪고 있고 앞으로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음악 시장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사실은 이거를 그 클래스로 이렇게 한 클래스를 통째로 놓는 게 아니라 아마 클래스 수업을 했으면은 틈틈이 얘기를 조금씩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쉰다고 생각하고 원래 중간고사 때 수업 안 하는 거를 그냥 요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맞다와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음, 데이터로 전망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의 의견,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오늘 얻게 되는 그 가온 차트의 레포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 의견을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1월, 2월, 3월, 4월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스트리밍이 1월, 2월에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아니 사람들이 방구석에서 스트리밍 떨어졌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재밌는 건 1월, 2월에도 떨어졌고요. 3월, 4월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1월, 2월 떨어진 거 이유랑 3월, 4월 떨어진 거 이유가 달라요. 요거는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 1월, 2월에는요, 실제로 사람들이 음악을 안 들었어요. 원래 음악을 듣는 타이밍은 사실은 손이 바쁠 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뭔가를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때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음악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스트리밍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재택근무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측컨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을 듣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집에서 일하고 웬만하면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손이 자유롭고 시간이 이렇게 뭔가 잉여 시간이 남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까 음악이라는 자극보다는 조금 더 몰입이 되는 컨텐츠, 영화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컸죠. 그래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쪽은 시장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들도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공연을 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음원을 낼 이유가 사라져요. 공연을 못해. 그러니까 음원도 안 냅니다. 그게 3, 4월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1, 2월에는 사용자들이 음악을 안 들었다면 3, 4월에는 어땠을까요? 3, 4월에는 만드는 제작자들이 음반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월간 차트 20위 안에 해당 월에 출시된 음원 중 그 단 한 곡만 링크된 거 이게 되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에 음반을 딱 내는 사람이 한 팀만 그 월에 1등을 한 거예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었어요. 이게 3월 달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차트예요. 아무 노래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보시면은 1등이 아무 노래, 2등이 창모, 3등이 레드벨벳이네요. 4위 아이유, 5위 노을, 6번 뭐 장범준, 백예린 뭐 이런 식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다른 쪽 차트를 보면요. 원래 1등 하는 노래 있잖아요. 1등 하는 노래. 다른 분기에 아이고. 다른 분기에 1등 하는 노래는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해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쫙 이렇게 올라가고 다른 데가 이렇게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1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평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요. 사람들이 계속 돌려서 들은 거죠.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트 1위를 한 곡이 별로 없다는 거는 음반을 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자,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음반을 냈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타이밍이 거대 음반 시장에서는 진입하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음원 시장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음원 차트가 멜론에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분기 음원 이용량 400 추이. 이것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0위까지 1위부터 400위까지 이용량 합계가 10%나 감소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영향과 최상위권 신규 음악 감소로 인해서 1분기 음원 이용량이 줄어버렸어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생각보다 음원 시장은 죽었다. 원래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린 죽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측한 거랑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음악을 할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죠. 자, 그리고 분기별 앨범 판매량을 특이하게 코로나19랑 상관없이 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앨범이 듣는 용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이미 앨범은 굿즈예요. 굿즈. CD 플레이어 없잖아요. CD 플레이어 없는데 CD를 왜 사? 굿즈라서 사는 거예요. 예뻐서 사는 겁니다. 우리 오빠, 우리 언니, 우리 누나 상품이라 사주는 거예요. 팬들이 사주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2%가 뭐야 앨범 판매량은 는다. 재밌어요. 이런 통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피지컬 앨범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늘 수도 있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가온 차트. 이거는요, 2019년 차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어떤 형태의 곡들이 1등을 했었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잘 보시면, 보세요.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자, 5위를 제외하고 1등부터 10등까지 8등도 있군요. 요 두 곡을 제외하고는요 1위부터 10위까지 스트리밍 차트는요 재미있게도 발라드예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아까는 창모가 분기에서 2위를 하는 정도의 숫자를 내지만 연간 계속 스트리밍하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 결국은 발라드가 승리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라드라는 장르가 굉장히 뭐랄까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인기가 있는 장르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라드를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는요 정말 발라드를 좋아해요. 그리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는 요즘 트렌디하게도 트로트인 거죠. 뭐 어찌됐든 뭐 트로트 열풍이 불던 안 불던 그거는 디지털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상관없어요. 보시다시피 데이터로 증명이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 여전히 발라드가 강세입니다. 발라드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장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꼽아요. 트로트랑 발라드는 생긴 이후에 그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형태로 음악이 진행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장르나 하셔야 되는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공연 쪽이 아니라 음원 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등이 나오지 않는다. 1등이 그렇게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음원을 내지 않는다. 이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원 차트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도 좀 있다. 여기까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마치고요. 2교시 수업에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음악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한 학기 수업을 종료하는 걸로 할게요. 자, 2교시 때 만나요.